엄마, 헷갈리세요. 며느리가 그리 물었던 날, 나는 아침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만 조용히 마시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안에 길고 얇으며 매우 차가운 상처를 남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귀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고민했기 때문이다. 나는 올해 72살이다. 심각한 병은 없고 지팡이가 필요하거나 누워만 있지도 않는다. 여전히 스스로 밥을 할 수 있고 옷을 세탁할 수 있으며 강모서리가 꼭 맞게 손수 네모난 손수건을 접을 줄 안다. 하지만 자주 잊는다. 방금 책꽂이에 올려둔 안경을 몇 분 지나 뒤죽박죽 찾아 헤맨다. 이중으로 물을 끓여놓고 끄는 걸 깜빡했다. 장봐 올 때 지갑을 두고 와서 단골 야채 가게 아주머니에게 빚을 지고 돌아온 적도 있다. 나는 쑥스레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자 하루 종일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걸 안다. 오래된 시계처럼 아직 작동은 하지만 초침이 더는 규칙적이지 않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 아들이 늙은 엄마 때문에 걱정하길 원치 않는다. 며느리가 작은 일에도 기분이 상할 이유가 되지도 않기를 바란다. 어느 날 밤을 새며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휴대전화를 켜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영상을 봤다. 화면 속 의사는 조용히 말하고 안경을 쓰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매일 아침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간 건강에 좋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한 번 세게 뛰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 장면을 3번 되돌려봤다. 그리고 연필로 차 상자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한 스푼 공복에 매일 아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그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겨울이라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나는 옷을 더 껴입고 부드러운 솜 슬리퍼를 신었다. 부엌 찬장을 조심스럽게 열고 어제 마트에서 산 올리브 오일 병에서 작은 스푼 하나를 조심스레 따라냈다. 나는 가장 저렴한 병을 골랐다. 좋은 걸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걸 누군가 알아챌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엄마, 이런 건 어디서 돈 나서 사셨어요? 괜히 그런 거 혼자 드시다가 탈나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무서웠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다. 기름은 조금 쓰고 되직하며 냄새는 다소 자극적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한 모금 마셨다. 그것이 목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 마치 조용한 맹세 같았다.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잊히지 않을 거야. 나는 스푼을 깨끗이 씻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말렸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오래된 작은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다. 첫째 날, 아직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올리브 오일을 영원히 살기 위해 마시는 게 아니다. 단지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고,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고 싶고, 바늘과 실을 둔 상자를 기억하고 싶을 뿐이다. 작은 한 스푼쯤이야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첫 주가 지나자 정말 몸이 좋아진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밥맛도 좋아졌다. 예전 메모들을 다시 읽으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칭찬했던 음식 이름도 떠올렸다. 그 기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믿는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셋째 주가 되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면 배가 약간 더부룩해졌다. 먹은 건 별로 없는데도 말이다. 아침에는 입안이 씁쓸하고 때때로 목구멍이 화끈거리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스스로 설명했다. 늦게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날씨 때문일까? 그런데 오른쪽 견갑골 아래쪽에 약한 통증이 점점 뚜렷해졌다. 예리한 통증은 아니었고 누워 있어야 할 정도도 아니었다. 그저 은은하게 누군가 매일 간을 손가락으로 눌러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가볍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 욕실 거울이 나보다 먼저 진실을 말했다. 피부는 칙칙해졌고 입술은 창백했으며 눈 흰자위는 약간 노랗게 변해 있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봐도 그 색은 그대로였다. 괜찮아. 욕실 조명이 이상한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이틀간 기름을 끊어봤다. 몸은 좀 가벼워진 듯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했다. 마치 내가 멈추는 순간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맑음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시 마셨다. 이번엔 좀 더 천천히 따뜻한 물 한 모금과 함께. 어느 아침 스푼을 막 씻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빠졌다. 스푼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쨍 소리를 냈다. 작은 부엌에 크게 울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 있었다. 손에 물이 계속 떨어졌지만 차가웠다. 물 때문이 아니라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부엌 창가 옆 나무 의자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얼굴을 비쳤지만 따뜻하진 않았다.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뛰고 있었지만 이름 모를 불안의 리듬을 따라 뛰고 있었다. 미수가, 넌 아프면 안 돼. 내가 약해지면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널 밀어낼 거야. 그날 점심,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나는 식탁에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손은 배에 눈은 창밖을 향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와 멈춰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나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 조용한 집안에 구토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벽을 짚고 선 채 입안은 쓴맛이 가득하고 가슴은 여러 번 조여왔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이 불처럼 타올랐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고작 한 스푼의 기름 때문에 몸이 나를 배신하는 걸까? 어머니 그거 드셨어요? 올리브 오일, 매일이요. 공복에. 아이고 어머니. 진료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크진 않았지만 분명 불쾌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바닥만 바라보며 두 손을 서로 맞잡고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의사는 중년 남성이었고 안경을 쓰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간에 약간의 손상이 보입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어떤 약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라도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한 스푼씩 마셨어요. 나는 봤던 영상 이야기를 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마신 거라고. 내 목소리는 떨렸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옆에 앉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의사도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올리브 오일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값싼 제품 중에는 혼합되거나 간에 해로운 산화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공복에 섭취하는 건 특히 노인에게 위 점막과 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도자기 조각 같았다. 내 자존심을 조용히 베어내는 소리. 나는 반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고요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먼지 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초겨울 햇살은 희미했고 길가 나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다. 그런데 나는 마지막 남은 방어막까지 모두 벗겨진 기분이었다. 바보 같은 노인, 스스로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을까봐. 집에 도착하자 나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돌아서며 물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나는 돌아섰다. 말하고 싶었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건강하게 지내고 싶었어. 누구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말이야.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조용히 걸어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방 안에서 나는 장롱을 열고 오래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며칠 전 적어둔 문장을 꾹 눌러 지웠다. 첫째 날,
아직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썼다. 제23일. 나는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기분을. 엄마, 지금 자기가 뭘 한 건지 아세요? 진료받고 지쳐 방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내가 부엌 아래에 숨겨둔 올리브 오일 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화가 가득했다. 그 병을 마치 범죄 증거처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왜 가족 몰래 드신 거예요? 이게 선반에 있는 것 중 제일 싼 거였다는 거 아세요? 색깔 예쁘게 하려고 화학물질 섞는 거예요. 엄마,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가슴을 때렸다.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말끝마다 칼날이 숨어 있었다. 엄마 몸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 간병하나요? 애는 누가 봐요? 약값은 누가 감당해요? 엄마가 조용히 하신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제예요. 나는 말하고 싶었다. 건강하려고 그랬어. 너희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말이 목에서 걸렸다. 왜냐하면 안다. 내가 뭐라고 말하든 그들 눈엔 결국 변명일 뿐이라는 걸. 며느리는 병을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의사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잘못 드셔서 지금 간에 이상 생긴 거라고. 저 진짜 너무 지쳤어요. 엄마. 그리고는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등 돌린 사람의 차가운 침묵처럼 느껴졌다. 더는 듣고 싶지 않다는 뜻처럼. 그날 저녁 아무도 나를 저녁 먹으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저 숟가락 소리, 텔레비전 소리, 손주 웃음소리만 들렸다. 이 집은 여전히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나 없이도.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더 허기졌다. 나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물을 참았다. 정말 늙었구나. 건강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 마신 작은 한 스푼의 기름조차 이젠 누군가에게 분노의 이유가 된다니. 나는 침대 옆에 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내 천천히 글을 적었다. 떨리는 손으로.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의 눈엔 나는 더 이상 귀 기울일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았다. 내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제한되고 의심받는 세상. 부엌 계약장은 자물쇠가 달렸다. 내가 그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며느리는 흘끔 나를 쳐다본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노인 환자를 지켜보는 간호사의 눈처럼. 숟가락, 그릇, 식용유 종류도 모두 정리되어 별도의 찬장에 보관되었고 나는 그 문을 열 수 없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말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푹 쉬세요. 그들은 내 지갑도 치웠다. 잊어버릴까 봐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또 뭔가 이상한 것을 살까 봐 두려운 것이다. 나는 시장에 갈 수 없었고 혼자 외출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가 나갔다가 길 잃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 말은 마치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예전에 쓰던 영양수첩을 찾으려 했다. 노란 채소가 노인에게 좋다. 어떤 음식이 기억력을 돕는다. 그런 걸 하나하나 적어놓은 파란색 작은 수첩. 하지만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온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도 본 적 없다고만 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목이 콱 막힌 기분이었다. 마치 내게 남은 마지막 주채석마저 누군가 몰래 빼앗아간 것처럼. 나는 한 번 요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집에 처음 왔던 날들처럼 말이다.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깨끗해요. 그 순간 나는 그저 등을 돌려 식탁 닦는 행세를 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한 조각을 꼭 붙잡는 것처럼. 손자는 예전처럼 나를 찾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오렌지 주스를 건넸는데 그 아이가 살짝 뒤로 물러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음식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누군가가 말해줬던 거다. 조금씩
나는 이 집의 삶에서 분리되어 갔다. 버려지진 않았지만 아무도 앉지 않는 낡은 의자처럼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면 내가 보는 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가치를 잃어가는 한 인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수첩을 꺼냈다. 이전 수첩은 어딘가 쓰레기통 밑에 묻혀 있겠지. 천천히 써내려갔다. 누구도 내 삶을 앗아간 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갔다. 내가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남지 않을 때까지 나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뜬다. 이젠 누가 깨우지도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창밖 겨울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걸 바라보며 앉아있다. 누구도 내가 일찍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일어난다.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두고 온 손수건을 찾으러 1층으로 내려갔다. 그때 우연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 희미한 파란빛만이 며느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 중이었다. 속삭이듯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네, 아직 좀 들쑥날쑥해요. 어떨 땐 멀쩡하다가 또 고집도 세고 아마 초기 치매 같아요. 네, 시설에 자리 있으면 일단 맡아주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희도 감당이 안 될까 봐요. 나는 벽 뒤에 멈춰 섰다.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심장은 빨리 뛰지도 않았다. 대신 무겁게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되었구나. 가스 누출처럼 낡은 전기선처럼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존재.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서류는 아마 금방 될 거예요. 의사 소견서도 있으니까요. 남편만 동의하면 금방 진행돼요. 나는 조용히 계단 쪽으로 물러났다. 발자국 하나 내딛는 것도 바닥보다 더 차가운 마음이 먼저 걸렸다. 방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손엔 여전히 구겨진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손주 생일날 레몬 꿀차를 손수 만들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아이의 웃음소리에 안겨웃던 그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단지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그리고 한 장의 검사 결과로 나는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화나지 않았다. 원망도 아니었다. 다만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 하나. 아직도 또렷이 살아있는 내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은 단지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날 밤 수첩에 적었다. 내가 치매라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나는 아직 다 기억하고 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울던 날도 며느리가 첫 출산 후 손을 잡고 떨며 말하던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도 이 집의 음식들, 사진틀, 웃음소리, 울음소리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복사본을 요청했고 내 이름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받았다. 의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르신? 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필요해서요. 아직 내가 또렷하다는 걸 기억하려고요. 그날 오후 나는 침대 밑에 숨겨둔 비밀 서랍의 열쇠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보관해온 문서들, 초안 상태의 유언장, 부동산 소유권, 적금 통장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다. 나는 화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남편의 오랜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느릿하고 점잖은 목소리의 노신사, 항상 나를 미숙 씨라 불렀던 사람, 자녀들이나 며느리 이름 말고 제3자에게 자산의 임시 관리권을 넘기고 싶어요. 그가 놀라 물었다. 확실하신가요? 나는 대답했다. 확실해요. 누가 나를 믿었고 누가 그러지 않았는지 난 아직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짐을 쌌다. 옷 몇 벌, 오래된 손수건 하나, 수첩 한 권, 그리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올리브 오일병 하나.
나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요양원에 방을 예약해 두었다. 정원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매일 아침 어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라고 묻지 않는 곳. 출발하기 전 나는 식탁 위에 차 주전자 옆에 편지 한 통을 남겼다. 너희가 엄마가 이제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엄마는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떠나는 거란다. 엄마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다만 엄마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마음도 없어. 나는 조용히 현관을 나서며 캐리어를 끌었다. 겨울 아침의 희미한 햇살 속에서 바람이 백발 사이를 스쳤다. 첫 버스는 고요히 출발했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요양원은 언덕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였고 크진 않지만 평화로웠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 솔숲 너머로 울리는 새소리가 들렸다. 내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 작은 나무 책상 그리고 내가 고른 몇 권의 건강 관련 서적이 꽂힌 책장이 전부였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게 오늘 뭐 마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누구도 내 결정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직접 물을 따르고 스스로 혈압을 재고 가끔 허브차를 끓인다. 병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나를 편하게 해주니까. 이곳의 간호사들은 나를 미숙 할머니라고 부른다. 그 말투엔 경계도 불쌍함도 없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었지만 무기력하지 않은. 나는 오후마다 베란다에 앉아 햇살에 따라 변하는 바다의 색을 바라본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병이 놓여 있다. 보건 권고사항을 꼼꼼히 읽고 내가 직접 주문한 것이다. 아직 마시지 않았다. 아마 이젠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가치는 기억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가끔 일기를 쓴다. 이곳에서의 날들을 수첩 마지막 줄엔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글씨로 썼다. 이곳에서는 내가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산다 조용히 그리고 진정으로 나답게.